많은 사람들이 잠든 야심한 밤, 과학은 한 사람의 발견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른 길에서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학자들은 저마다 다른 길에 서서 의문을 제기했는데 과학은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질문은 또 다른 질문을 낳고 충돌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과학계 거인들은 질문을 무기 삼아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조우진의 이 의문을 둘러싼 싸움을 왕좌를 향한 도전이라 해석했습니다. 한때 뉴턴이 차지했던 왕좌에 아인슈타인이 도전했고 다시 왕좌에 오른 아인슈타인의 자리를 젊은 과학자들이 위협하는 시기였죠. 자강도천의 열기로 가득했던 과학자들의 로망이 담긴 시대, 이 거인들의 발자취에 주목하며 사이언스 워의 시작을 알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설명은 과학 유튜버 궤도, 교수 박민아, 김흥빈, 그리고 김범준 님이 함께합니다. 교수님 세 분께서는 어떤 이슈가 제일 기억에 남는지 궁금한데요. 올해는 양자역학이 탄생한 지 딱 100년이 되는 해예요. 양자역학이 발견된 지 100년째 되는 2025년, 이러한 해에 걸맞게 올해의 노벨 물리학상도 양자역학 분야에 돌아갔는데 This year's prize is about quantum mechanical tunneling. 이를 기념할 겸 김범준 교수는 양자역학 전쟁에 대해 알아보자 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양자역학이 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양자역학이란 무엇이냐? 작은 것을 설명하는 물리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자역학의 양자가 영어로는 퀀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퀀텀이라는 게 뭐냐면 양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 둘 셀 수 있는 것을 뜻해요. 미시적인 세상에서는 에너지가 띄엄띄엄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학문 체계의 이름에 양자역학, 퀀텀 피직스라는 이름이 붙었죠. 즉 분자, 원자, 기본 입자처럼 아주 작은 물리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연구하는 물리학의 한 분야인데 너무 어렵다 느끼셔도 괜찮습니다. 리처드 파인만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천재 물리학자 같은 경우도 양자역학을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어차피 정확히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불리는 닐스 보어도 이런 말을 했잖아요. 양자역학을 보고도 제정신인 사람 아마도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매우 복잡한 분야였기에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토론이 불거졌었고 그중 닐스 보어는 이런 내용을 언급합니다. 닐스 보어는 바로 그 사소한 것들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기존의 물리 법칙이 통하지 않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미시세계입니다. 미시세계란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차원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시세계와 인간의 감각으로는 볼 수 없는 원자의 세계, 즉 미시세계가 있다는 닐스 보어. 그러니까 원자 하나 사이즈만 얘기를 해도 원 10의 마이너스 10승. 허나 미시세계는 직접적인 관찰이 불가했기에 이를 불신하는 과학자들이 나왔고 정말 작은 세계인데 여기에 반기를 둔 분이 계십니다. 네, 바로 아인슈타인. 여기엔 아인슈타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인슈타인의 의견에도 아마도 귀를 기울였을 것 같은 모든 물리학의 법칙이 만족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인들, 그걸 양자역학에 따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정말 아인슈타인 입장에서는 그건 물리학이 아니다. 맞아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된 거죠. 네.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직접 보지 않더라도 물체는 이미 정해진 상태로 존재한다 믿었는데 양자역학은 입자가 측정되기 전까진 여러 가능성으로 존재한다고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쉬운 설명을 한번 살펴보죠. 저기 달이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달은 존재하는 동시에 존재하지 않아. 우리가 바라보는 순간, 그 존재가 결정되는 거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실 건가요?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라보지 않을 땐 달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이어서 슈레딩거의 고양이 얘기가 나옵니다. 고양이 한 마리를 밀폐된 상자 안에 가둡니다. 이 상자 안에는 방사선을 방출하는 라듐이 들어있고 라듐에서 발생하는 방사능을 검출하는 검출기가 있습니다. 이 검출기가 방사능을 감지하면 연결된 망치가 자동으로 작동해 유리병을 내리치게 됩니다. 그럴 경우 독가스가 발생해 고양이는 죽게 되죠. 1시간 뒤 방사능이 검출될 확률은 50%입니다. 따라서 고전 물리학의 관점으로 보면 이 고양이는
50%의 확률로 죽어 있거나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범준 교수가 말을 덧붙이는데 상자를 여는 것이 특정이다라고 한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고양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는 상자를 여는 사람이 열고 볼 때 결정되겠죠. 그런데 현대 물리학에서의 단은 아니고요. 주류. 상자가 열어서 고양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는 몰라요. 즉 고전 물리학과 현대 물리학은 물체를 바라보는 개념 자체가 달랐던 것이죠. 야, 이런 것들에 시작된 게 결국 양자역학이라는 이 양자역학을 둘러싸고 벌어진 아인슈타인파와 닐스 보어파. 야, 두 사람의 어떤 첨예한 대립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라는 거죠. 하지만 이 둘이 이렇게 대립한 덕분에 지금의 양자역학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양자역학을 더 빠르게 완성할 수 있었던 아주 싸움이자 어떻게 보면 협업으로도 보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자, 첫 번째 전쟁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미생물에 관한 전쟁이죠. 네, 김웅 교수님. 두 번째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원래 미생물이라는 건 미생물과의 전쟁으로 시작했는데요. 또 미생물과의 전쟁 중에서 두 분이 실제 전쟁과도 관련이 있고 두 사람 사이에 엄청 논쟁과 그리고 서로를 이기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손과 관련된 재미난 얘기가 나옵니다. 손 씻어야 된다. 요거 외치다가 정신병원 간 사람 있다고요? 남자의 이름은 제멜 바이스. 한때 촉망받던 산부인과 의사였습니다. 출산 사망률이 무려 10%나 되던 산부인과에 재직했던 제멜 바이스. 그는 이 원인에 대해 고민하다 한 결론에 도달했는데 범인은 그놈이야. 부검실이었습니다. 제1병동 의사들은 산파들과 달리 사망한 산모의 시신을 살펴보기 위해 부검실에 들렀다가 출산실로 향했으니까요. 그때부터 제멜 바이스는 범인의 존재에 대해 외치기 시작합니다. 범인은 바로 의사. 아니, 그들의 손이야. 시체를 만지고 씻지 않은 의사들의 손이 범인이라고. 사체를 만진 손을 소독하지 않은 것이 그만 병균을 퍼뜨렸을 거란 것. 하지만 의사들은 제멜 바이스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허나 당시 의사들은 그를 믿어주지 않았고 결국 쓸쓸히 정신병동에서 숨을 거뒀죠. 당시 의사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내가 진짜 열심히 환자들의 치료를 했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제멜 바이스가 당신이 바로 손을 안 씻었기 때문에 병균을 옮기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 미생물 하면 빠질 수 없는 과학자 둘이 더 있는데 첫 번째는 익숙한 이름의 파스테르. 1859년 파스테르의 첫째 딸 잔니가 전염병 장티푸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1866년 둘째 딸 세실 역시 같은 병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그는 안타깝게도 두 딸을 장티푸스로 잃었고 이런 비극은 자연스레 그를 미생물 연구로 이끌었습니다. 이 병을 일으키는 이 눈에 안 보이는 미생물을 내가 찾아갖고 이거 다 없애버릴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허나 그런데 이제 파스테르가 평생을 찾아 헤맸던 네.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을 최초로 규명한 건 안타깝게도 처음으로 발견한 거는 이제 파스테르가 아니죠. 그는 이 업적의 순간을 라이벌 과학자 로베르트 코흐에게 뺏기고 말았고 둘의 관계가 그 당시에는 아직 독일이 아니죠. 프로이센. 프로이센과 프랑스 전쟁이 일어났는데 파스테르는 대단한 애국자였고 파스테르 입장에서는 왜 하필이면 독일의 과학자냐는 거죠. 적국의 과학자. 네, 하필이면. 그래서 파스테르가 어떻게 했느냐. 이에 질세라 내가 그러면은 이 탄저균을 없애는 백신을 개발해야겠다. 그 백신을 개발한 걸 가지고 공개 실험을 했습니다. 파스테르는 백신 개발만큼은 먼저 달성하겠다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무려 공개 실험까지 준비했죠.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건 이번 공개 실험에 동원된 약 50마리 양, 소, 염소들이었습니다. 50마리의 양, 소, 염소들을 준비한 파스테르. 이들 중 절반 25마리는 지난 5월 파스테르 선생이 준비한 탄저병 백신을 접종했고 나머지 절반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습니다. 절반에게만 백신을 주사했고 그 결과는 이 50마리 동물 전체에게 감염을 바로 일으킬 만한 강력한 탄저균이 주사됐습니다. 백신을 맞은 25마리의 가축들은 아픈 기색도 없이 뛰어다녔지만 백신을 맞지 못한 양과 소는
3마리를 제외하고 모두 수고했었습니다. 대성공 그 자체였죠. 구세주 파스테르. 그때부터는 두 사람은 정말 저 사람한테만 내치지 말아야겠다. 그 이후에도 파스테르와 로베르트는 계속해서 경쟁을 이어갔고 지금 와서 보게 되면 예. 그 둘의 그런 치열한 경쟁 덕분에 어. 감염병의 원인을 알았고 감염병의 원인을 아니까 이제 20세기 들어오면서 감염병을 파괴하는 항생제가 발견되면서 이른바 미생물학은 황금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요. 초기 미생물이 발전하는데 아주 큰 공헌을 했죠. 그 덕에 미생물에 관한 연구에 가속도가 붙어 그 혜택을 저희가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혜택으로 인류의 수명도 늘었고 이 혜택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챕터는 DNA 전쟁입니다. 우선 DNA 연구의 선두주자 제임스 왓슨을 살펴볼 건데 1953년 4월 25일 과학 역사상 가장 중요한 논문 하나가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 네이처에 실렸습니다. 1953년 젊은 남성 둘이 쓴 논문 하나가 네이처에 실렸고 이 짧은 논문은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보어의 양자역학 이론과 함께 20세기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논문을 쓴 주인공은 젊은 과학자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 당시 왓슨의 나이는 고작 25살이었죠.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은 이 논문으로 과학계를 뒤집어 놓습니다. 바로 DNA의 구조를 발견했기 때문이었죠. 네, 왓슨이 25살에 쓴 128줄짜리 논문이 20세기를 대표하는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라니. 우리 인간의 생명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의 가장 기본적인 비밀을 담고 있는 거니까요. 짧지만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양을 받음과 동시에 여러 논란을 몰고 다녔던 왓슨. 입만 열면 사고가 터지는 문제하다. 그 많이 알려져 있는 것처럼 지능이랑 그다음에 인종이 서로 관련이 있어가지고서 백인종의 지능이 더 좋고 그다음에 흑인들은 더 인종이 안 좋다 이런 얘기도 서슴치 않고 맞아요. 예 하고요. 그래서 이뿐만이 아니라 남다른 이유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또 이 사건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14년 노벨상 메달 경매 사건. 나는 과학계에서 왕따가 됐다 이제. 수입 다 끊겼다. 생활고 때문에 메달 팔아야 된다. 바로 생활고로 고생 중이라며 무려 그 노벨상을 경매에 내놓은 것. 결국 메달이 러시아의 부호 알리세르 우스마노프에게 낙찰이 됐죠. 46억에 낙찰이 됐는데 이 부호가 다시 메달을 돌려줬습니다. 이런 과감한 행동 덕에 그는 다시 연구할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고 이거는 그냥 부자한테 돈을 뜯어낸 거죠. 그렇지만 결국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돈들을 통해서 왓슨은 어쨌든 연구를 좀 계속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을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았을까. 사망하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대중의 곁에서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중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굉장히 잘 알았던 과학자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네요. 한편 지금이야 대가 중의 대가지만 DNA의 구조를 발견할 당시엔 풋내기였다는 왓슨과 크릭. 야, 그런데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이 DNA 구조를 찾는 이 레이스에 뛰어들었을 땐 이미 정말 기라성 같은 선배 과학자분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미 유명한 과학자들이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기에 그 단백질 알파 구조를 맨 처음에 알아낸 미국의 그 칼텍의 라이너스 폴링이라는 사람이 뛰어들고 있었고 그다음에 영국에서는 킹스 칼리지 런던에서 윌킨스와 그다음에 프랭클린이 같이 뛰어들고 있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리고 알려지지 않고 둘이 이 분야에 뛰어드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들에게 신이 내려준 기회가 찾아옵니다. 대가들 사이에서 이들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사진 한 장을 발견한 건데 왓슨이 본 것은 바로 이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이름하여 포토 51 DNA X선 회절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로젤린드가 찍었고 윌킨스가 왓슨에게 건네줬었죠. 윌킨스는 이 포토 51을 왓슨에게 보여줬습니다. 윌킨스는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진을 왓슨에게 보여준 건지 그 당시엔 알지 못했죠. 하지만 사진을 본 순간 왓슨은 직감적으로 이 사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윌킨스는 놓쳤으나 이 사진이 DNA 구조를 발견할 키라고 생각한 왓슨. 물론 그 역시 쉽게 사진을 해석한 건 아니었고 왓슨도 보고 나서 이중이야 라고서는 곧장 알았던 거는 아니고 보고 나서 가서도 한 6주 정도를 계속 고민을 하면서 이중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연구를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크릭과 첨예한 계산을 통해 이뤄낸 결과물이었습니다. 그 사진 자체를 보고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이 왓슨과 크릭은 이미 그 계산, 이런 쪽의 계산을 통해 갖고 그 데이터를 보고선 사진을 딱 보니까 이게 이중이 맞겠구나. 그렇게 이론적인 계산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그들이 발견한 DNA 이중 나선 구조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탄생한 것이었습니다. 야, 그때 희열은 네네. 그 사진을 보고서는 그때 가슴이 너무 심장이 떨려가지고서는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그거를 신문지에다가 다 그 본 그림들을 이렇게 그려가지고서는 이제 크릭한테 보여줬다고 하고요. 이렇게 거인들의 경쟁이 있었기에 발전할 수 있던 현대과학. 우리 프로그램 제목이 사이언스 워잖아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프로그램 제목 정말 잘 지었다 싶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전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 내년 1월 사이언스 워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26년 1월 29일부터 사이언스워 거인의 전쟁이 KBS에서 방영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토크멘터리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과학 이론의 결과뿐 아니라 그 이론이 탄생하기까지 벌어졌던 논쟁과 경쟁, 그리고 인간적 갈등까지 생생하게 담아낸 프로그램인데요. 단순히 설명하고 끝내는 것이 아닌 과학의 역사를 현장감 있게 들려준다는 점이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학적 발견의 순간마다 벌어진 지식의 전쟁을 집중 조명하며 당시 과학자들이 어떤 선택을 했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깊이 있게 파고들기에 과학사를 마치 드라마처럼 느끼게 해주죠. 여기에 배우 조우진이 스토리텔러로 참여해 복잡한 배경과 인물 관계를 매끄럽고 흡입력 있게 풀어내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요. 이 덕에 과학적 지식과 역사 서사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쉽게 몰입할 수 있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앞서 말했듯 1월 29일부터 방영될 예정이며 총 8부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 회마다 기록적 발견, 첨예한 논쟁, 그리고 과학적 진실을 향한 도전이 펼쳐지니 관심이 가신다면 꼭 시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과연 거인들의 발견 뒤엔 어떤 이야기가 기다릴지 사이언스워 거인의 전쟁에서 확인해보시죠. 오늘의 영상에서 리뷰한 영상은 과학기술정통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